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 시절이 있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 새내기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멘토, 길잡이 역할을 해주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릴 적 부모님의 가르침이 마냥 잔소리로만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이 되는 멘토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며 만났던 여러 좋은 인생의 선배들, 그분들을 통해 배웠던 경험들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인 저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내가 자칫 휘청거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고 싶었을 거고요. 모두 다 저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돌아보니 저는 그 멘토링 덕에 잘 살아왔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돼줘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리더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좋은 리더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송동근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리더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리더에게 길을 묻다는 수십 년간 국내외 기업에서 현장 실무와 다양한 리더의 지위를 경험한 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더에게 코치 겸 멘토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처음 리더가 되기 전 초보 시절부터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람과 미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해서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 팀워크를 발휘하는 일,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여 동기부여하는 일 등 실전적으로 꼭 필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원리와 실천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리더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더에게 길을 묻다. 송동근 지음. 프롤로그. 리더십이란 말이 흔한 용어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필자가 신입사원이었던 80년대 초반에는 기업에서 리더십이란 말을 사용하는 예가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그동안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예전에는 리더의 권위와 권한만으로도 조직과 사람들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의 상사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거든요. 이렇듯 리더의 권한이 어느 정도 통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사회가 바뀌고 기업 환경도 변했으므로 단순한 권위만으로 조직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요즘 시대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리더의 직책을 맡기 전까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진 리더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도 리더에 대한 기대치가 커졌고 회사가 리더를 평가하는 과정 또한 매우 정교하고 엄격해졌다. 지난날 리더십은 주로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연구 분야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영학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과거 금전을 대가로 일을 하게 했던 기업에서도 이제는 돈이나 힘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으며 리더의 능력이나 역할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년 전 현직에서 물러나 대학과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투자저널의 고문을 맡고 있다. 직장 생활 28년 가운데 20년은 팀장 이상의 자리에 있었고 15년은 4개의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또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계 투자은행, 미국계 금융회사, 일본계 증권회사에서 리더를 경험하였다. 돌이켜보면 직장생활 3분의 2는 부하 직원과 조직을 움직이는 일이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반드시 리더로서 성공해야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사회생활 후반부에 결코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조직에서 팀원으로 일하다가 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예전에는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하면 만사 오케이였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일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조직을 움직임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역할에 있다. 또한 당장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 다른 조직과도 협력을 하면서 회사가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리더가 되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물론 자기가 일하던 팀에서 그대로 팀장으로 승진하거나 다니는 회사 내에서 임원이 되면 조금 쉬울 수 있다. 일을 가장 많이 알고 나이와 경험도 가장 많으며 조직 구성원들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실무자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은 리더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리더들과 앞으로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경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큰 조직의 리더와 작은 조직의 리더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리더라도 5명의 팀원을 매일 책상 앞에서 볼 수 있는 팀장과 수백 명 이상의 구성원들을 총괄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팀장은 모든 면에서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조언이나 사례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시나 명령이 매우 강한 만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소통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도 마음속에 두기 바란다. 이는 각자의 기업 환경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필자와 필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고자 했다. 주로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많이 포함한 것은 금융업이 필자의 경력이기도 하지만 금융회사는 다른 업종과 유사한 환경이어서 다른 어떤 업종의 기업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리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되도록 적게 하고 즐겁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만족은 없을 것이다. 2014년 5월 송동근. 시작하며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 완장촌. 몇 년 전 모 TV에서 완장을 차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서로 알지 못하는 7명의 남자들이 리더, 즉 완장을 정하여 그를 중심으로 시골 폐가에서 식량과 물을 직접 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 프로그램 내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리더의 역할에 대한 흥미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었다. 완장촌에서는 완장을 찬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등의 12가지 강령을 지켜야 한다. 중간에 완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새로 완장을 뽑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완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리더십 상황이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그려진다. 1대 완장은 달리기 시합을 통해 정해졌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실수로 완장을 놓치며 바로 다음 사람이 운 좋게 완장을 낚아챘다. 하지만 그에게 행운은 그것뿐이었다. 바로 하루 만에 완장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식사량이 너무 적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말싸움을 했지만 완장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라볼 뿐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완장이 좀 더 강력하게 해줘야 해. 완장이 너무 물러서 의견이 거의 없었어. 이런 비난을 받자 1대 완장은 스스로 완장 자리를 포기했다. 왜 내게 욕을 하는 거야? 그는 잘하려고 했던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섭섭하게 생각했다. 2대 완장을 뽑는 절차는 매우 극단적이었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먹기도 하고 이미 물러난 1대 완장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것들이었다. 무기력했던 1대 완장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의 움직임이었다. 2대 완장은 전혀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성원들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보상과 벌을 주면서 조직을 하나로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허기에 지친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닭을 잡으려고 모처럼 힘을 합쳐 쫓아다니며 즐거워하는 상황도 만들었다. 완장은 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도 닭을 잡는 데 기여한 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했다. 2대 완장은 구성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단체 달리기에 나섰을 때 TV 카메라 앞에서는 뛰는 척하다 뒤에서는 구성원들에게 뛰지 말자고 제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칙을 지키기보다 상황에 따라 인기에 영합하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만 치중했다. 그는 구성원들로부터 추진력과 지도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뢰를 잃고 말았다. 그도 역시 완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보다 리더라는 명예와 인기만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3대 완장은 2대 완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차가운 계곡물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 뽑혔다. 사실 3대 완장이 된 남자는 전부터 몹시 완장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었다. 지렁이를 먹을 때도 가장 먼저 먹었고 1대 완장이 자리를 포기할 때도 자신이 직접 완장을 차보기도 하였다. 그는 권력욕이 강했다. 지난 완장들의 실패에서 배웠는지 그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우선 구성원들 간의 호칭을 정리했다. 구성원들은 완장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고 완장은 구성원들에게 반말을 쓸 수 있었다. 그는 완장촌 12강령을 구성원들에게 자주 상기시켰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완장으로 보이기 위해서인지 그는 폐가의 높은 마루턱에 앉아서 구성원들을 내려다보며 한 명 한 명에게 할 일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리더의 자리를 앉아서 누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에도 혼자 완장촌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사람들 또한 추진력 있는 그를 따랐다. 어떤 완장보다 권력력이 강했던 그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구성원들을 장악하는 듯 했다. 하지만 3대 완장에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였다. 번번이 내 말이 법이다, 복종하라는 식이었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랐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독재에 가까운 그에게 강한 저항감을 가졌다. 결국 그도 역시 조직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그 후 4대 완장 시대도 평범하게 끝났다. 구성원들은 7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그로 하여금 이틀 동안 폐가에 더 머물게 하는 벌을 내리며 떠났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인지 연출이 가미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조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완장들이 모두 실패를 했지만 실패와 성공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 사회를 읽을 수 있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완장의 역할이듯 회사의 리더 역시 조직을 이끌어서 성과와 이익을 내고 살아남아야 한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정답은 무엇일까? 회사에서 단지 근무 연수와 인사 고과를 통해 인정해준 지위로 그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업, 마케팅, 전략, 기획, 인사실무 등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완장촌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는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인사고과 점수가 우수하고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진급을 해서 한 팀이나 부서를 이끈다면 이 완장촌처럼 피곤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완장촌 사람들은 처음 만났고 공통의 문화도 없고 개성이 강한 일반인 그대로인 반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직장 후배들이고 경험도 자신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내색을 하지 않지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왜 자신에 관한 뒷얘기를 하겠는가? 이런저런 거품을 제거하고 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완장촌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완장촌의 구성원들은 불만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고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조용할 뿐이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리더, 힘들고 외로운 자리. 영어 단어 리더의 독일어 어원은 외롭다, 견디다라는 뜻이다. 리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외롭고 힘든 자리이다. 언뜻 필자가 처음 겪었던 리더 경험 2가지가 떠오른다. 그 둘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지만 공통점은 역시 힘들고 외로웠다는 것이다. 직장생활 8년째 되던 해 드디어 팀장이 되었다. 팀장으로 진급하면 설레고 뿌듯해야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못했다. 우선 부서를 이동해서 영업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업부서를 한참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전혀 없었다. 당신은 팀장도 자기 몫을 해야 했다. 첫 한 달 동안 내 실적은 팀원들 평균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팀원들의 실적은 회사에서도 최상의 수준이었으므로 차이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저조한 실적을 이해해 줄 만도 한 지점장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팀장이 잘해야 팀원들을 독려할 수 있지 않나? 팀장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잖아. 그러다 보니 가끔 팀에서 결정할 일이 있어도 팀장의 의견은 아무래도 뒷전이었다. 실적 좋은 팀원들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팀장이 팀원들한테 끌려다니는 꼴이 보기 좋다. 팀원들을 강하게 이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지점장은 더 답답했던가 보다. 나 역시 실적을 올려서 지점장에게 떳떳하고 싶었고 팀원들에게 가끔 큰 소리도 치고 싶었지만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팀원들이 무능한 팀장을 무시하거나 도발적이지는 않았다. 나 역시 그들을 편하게 잘 대해주었다. 팀장 목까지 실적을 대신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일 외에 무엇이 있으랴.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놈의 팀장 자리는 나에게 너무나 불편한 자리일 뿐이었다. 팀장 직책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힘을 쓸 수 없었다. 팀원들에게도 미안할 따름이었다. 지점장에게도 할 말이 없었다. 동료 팀장들은 천천히 해, 서둘지 말고 하며 위로하기도 하였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들 모두 경쟁자가 아니던가. 내가 팀장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자리도 없고 당연히 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자극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리더로서의 첫 경험은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능력이 부족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면 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본인 자신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당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외롭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친구는 사라지고 정만 느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라는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영국 학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리더로서 내 두 번째 경험은 사뭇 달랐다. 그 후 한 외국계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딜링 팀장을 맡았다. 국내 회사와 달리 그곳의 업무는 입체적이고 일의 차원도 매우 달랐다. 아주 복잡한 환경이었다. 긴장되었고 팀장으로서 잘해내고 싶었다. 전 직장과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나는 딜링룸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었다. 의욕이 앞서서였을까? 팀원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했고 팀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엄하게 문책했다. 딜링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는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었다. 우리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한 동료 팀장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직원들을 쥐잡듯 하면 버티겠어? 풀어줄 줄도 알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었다. 한때 아시아의 유력한 투자 저널은 우리 회사를 딜링 부문 1위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력 딜러가 쭈뼛쭈뼛 내게 왔다. 저 팀장님,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말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만두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상사에게 보고하자 그는 흔쾌히 대답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지만 다음 날 상사는 나를 다시 불렀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른 딜러들과 면담을 했네. 자네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네. 다만 그 자리에서 다른 딜러 한 명도 그만둘 의사가 있는 듯 말했다네. 무슨 이유인지 그 친구도 상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딜링룸에 뭔가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예? 예. 내 말 잘 듣게.
만일 그 팀원마저 그만두면 자네도 떠나주게. 자네가 일을 잘하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팀원이 없는데 팀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지 않은가?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한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나는 단지 잘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딜링룸을 이끌어왔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하루 종일 직원들 눈치만 보았다. 팀장님 점심 안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야 점심때인 줄 알았고 퇴근 안 하세요? 라는 말에 퇴근하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다. 하루는 팀원들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였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을 테지만 최근 눈에 띄게 이상해진 팀장의 모습 때문인지 모두 모였다. 그날 저녁 나는 팀원들에게 모처럼 예전 직장에서 편안했던 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속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렇다고 어쩌겠는가. 그 후 리더로서 내 행동은 결국 이 둘 사이의 극단을 오고 갔다. 완전히 방임적이지도 그렇다고 팀원들을 올가매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쉽게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그것도 시간이 흘러 경력이 쌓이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듯했다. 대부분 직장인은 언젠가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 리더가 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에는 내 일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이 그의 역할이다. 큐는 대리 때 국제사업부에서 근무했다. 거기에서 우연히 한 외국 투자회사와 업무로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다. 그러다 얼마 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큐는 그 외국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차장에서 바로 회사 대표 자리에 올랐다. 외국 경영진은 인수한 회사를 잘 아는 직원으로서 그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보았다. 엄청난 고속 승진이었다. 하루아침에 대표가 되어 하루에 수십 명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많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뿐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업무를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노조 문제는 물론 주주관계, 회사 실적, 잘 알 수 없는 수많은 현안이 그를 괴롭혔고 무엇보다 위아래가 바뀐 위계질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의 나이 40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그는 팀장 역할조차 맡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큰 조직을 하루아침에 인수받아 경영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준비되지 않은 초고속 승진은 그의 경력에 좋지 못한 결과만 남겼다. 아무런 준비가 없던 그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고생만 하다 일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밀려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씨가 모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은 출세를 하면 반드시 동티가 납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라도 리더를 해본 사람들에게 어떠했는지 물으면 하나같이 업무 능력이 늘기보다 직원 다루는 역량이 많이 늘었다고 자평한다. 겪으면서 배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완벽한 리더는 없을 것이다. 리더가 역할을 맡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대기업의 CEO도 결국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한다. 이익만 많이 내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대주주는 요즘 드물다.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위로부터 제시된 방향대로 움직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기존 사업에서 이익도 내고 매출도 늘려야 하며 신사업도 성공시켜야 한다. 결과도 내고 과정도 바꾸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힘들어하는 부하들을 동기부여하고
반발하는 노조도 다독이고 까칠한 주주들도 만족시켜야 한다. 때에 따라 위에서 차이고 아래에서 받치기 일수이다. 위아래에 있는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사이에 끼어 괴로워하는 리더를 많이 본다. 디오니시우스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어릴 적 친구인 다모클레스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부럽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디오니시우스 왕은 평소에도 다모클레스의 그런 질투를 느껴왔다. 그렇지 않네. 정말 내가 그토록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나? 물론이지. 자네가 가진 부와 권력,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나와 하루만 자리를 바꿔 살아보겠나? 디오니시우스 왕은 다모클레스에게 제안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아. 그렇지만 딱 하루만일세. 자네가 꿈꾸는 부와 권력을 한번 누려보게나. 다음 날 다모클레스는 왕관을 쓰고 모든 신하들 앞에 나왔다. 왕의 옷을 입고 최고의 요리로 식사를 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렸다. 그렇게 왕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최고급 술을 잔에 따라 마시려는 순간 다모클레스는 머리 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게 무엇이지? 천장을 올려다본 다모클레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장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에 위태롭게 매달린 칼이 그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머리카락. 그것이 지금이라도 끊어진다면 다음 일은 뻔해 보였다. 순간 그는 오싹해졌다. 그때부터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디오니시우스가 들어왔다. 어떤가? 왕노릇 할 만한가? 아니, 저 천장에 칼은 왜 있는 거지? 디오니시우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 머리카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칼 말인가? 내 처지가 그렇다네. 내 부하 가운데 누군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날 모함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지.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나라를 빼앗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내가 일을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왕의 자리는 이런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네. 권력이 있으면 이런 의무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아, 그렇군. 다모클레스는 대답했다. 내가 왕이란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네. 권력을 누리는 일 외에도 골치 아픈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네. 이제 우리 자리를 원래대로 되돌리세.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 일이 있은 후 다모클레스는 왕의 자리를 부러워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리더 역시 디오니시우스 왕의 말과 다르지 않다. 작은 조직에도 내부의 시기와 역모가 있고 정치가 있다. 또한 자신이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조직 특성이다. 수평 이동을 하면서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조직은 묵은 때처럼 덕지덕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다. 한 가지 일을 해결하려 하면 실타래처럼 끌려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일에는 내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연도 많다. 어떻게 손을 써보기에는 이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다. 경영을 하라는 것인지 정리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회사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어떻게 이토록 방치했는지 모르겠다는 경영자도 보았다. 모든 일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원들과 나는 이렇게 지내다 정년이 되면 사라질 테니 내버려 두세요 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워 기꺼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쟁자의 견제를 피해야 하고 조직의 터줏대감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일 모두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듯 리더의 자리 가운데 편한 곳이라곤 내 경험에 비추어 절대 한 곳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 개인이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 회사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고 인사고과를 잘 받으면 대개 무난히 팀장이나 부장 같은 리더 역할을 부여받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듯 내가 일을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리더 자리에 앉기 전까지 오로지 자신이 맡은 업무를 가장 많이 하거나 좋은 성과를 냈기에 리더가 되었을 뿐 사람들을 잘 움직일 줄 알아서 리더가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업무를 가장 잘했던 나이지만 팀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팀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주부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나는 파출부를 쓰면 더 신경이 쓰여서 불편해. 그래서 아예 내가 직접 집안일을 하고 말지. 하고 한 주부가 말했다. 힘들 때 파출부가 와서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아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일을 시키기도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한 번은 일을 시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확인했더니 금방 그만두더라고. 내가 감시한다고 느꼈는지. 그럴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매번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을 다루는 일은 어렵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다뤄본 경험이나 비결이 많지 않아서일 것이다. 사실 일을 시키기 부담스러워 자신이 가사일을 다 하는 가정주부라면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수십,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히 자신이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팀장이 되어서도 임원이 되어서도 대표가 되어서도 시시콜콜한 업무까지 챙기면서 그것이 마치 리더의 역할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른바 대리급 리더이다. 누구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리나 과장급이 할 일을 윗자리에서 챙기는 당차는 일을 범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아랫사람의 업무를 윗사람이 일일이 챙기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며 리더 자신의 일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실무에 박다라는 이미지를 주어서 구성원들이 그의 지식과 경험에 무릎 꿇게 하려 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을 꽉 움켜쥐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겠다는 의도이지만 그런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뛰어난 감독이 되기 어려운 이유. 운동선수 가운데 대체로 현역 시절이 화려했던 선수는 감독이 되면 성적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독일의 베켄바워나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등은 현역 시절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뛰어난 스타였던 예도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 축구 왕제 펠레도 감독으로는 그저 그랬고 축구의 신 마라도나 역시 현역 시절만큼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2010년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은 마라도나의 성적은 최강 아르헨티나 팀과 축구의 신 마라도나가 다시 만나서 낸 성적치고는 매우 참담한 수준이었다. 지역 예선에서 브라질과 볼리비아에 크게 패했고 겨우 올라간 본선 8강전에서 독일에 4대0으로 패하며 탈락하였다.
게다가 선수 기용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런 마라도나를 여전히 환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현역 시절 마술에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는 감독이면서도 선수들 앞에서 프리킥 시범을 보이기도 했는데 매번 기막히게 골 모서리로 차넣는 장면을 보니 그는 여전히 대단했다. 여러분은 필시 우수한 업무 성과와 인사평가, 그 밖의 업적 등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팀장으로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맡은 일을 혼자서도 잘해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자기 일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할지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임무를 맡았다. 마라도나는 경기에서 지고 있는 선수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도 마치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이 바보들아, 시합을 그렇게밖에 못해? 답답하군. 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마라도나는 축구의 신동, 축구의 신이었지 선수들을 다루고 팀을 이끄는데 신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좌절이나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한다. 자신만한 선수가 없기에 자기보다 못한 대부분 선수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존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히딩크 감독은 축구 감독으로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명장이다.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팀을 맡아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 나라의 팀을 훌륭하게 이끈 감독은 흔치 않다. 히딩크 감독도 역시 현역 시절 훌륭한 선수였다. 네덜란드 2부 리그 팀에서 일부 아인트호벤으로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10여 년간 미드필더로 뛰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와는 거리가 먼 선수였다. 한때 국가대표였던 적도 있지만 시합에서 뛰지는 않았다. 그를 일컬어 냅킨으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식탁보로 쓰기에는 너무 작다고 네덜란드의 언론이 표현했다니 약간 어중간한 선수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선수 생활과 달리 감독으로서는 대단하지 않았던가.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 될 확률은 0.6%라고 한다. 또한 팀장이 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다. 경쟁을 이겨낸 여러분은 훌륭한 선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도 훌륭하게 될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임원된 지 1년 만에 아웃되다. 어느 그룹 회사 인사 담당 임원의 말에 의하면 어렵게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1년 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한다. 첫째, 윤리 문제가 있거나 둘째, 비리나 사고와 연계되었거나 아니면 셋째, 직원들의 평가가 최악이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부장으로서는 뛰어나서 임원이 되었지만 이렇듯 조기 퇴직을 당하는 것은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회사로서도 큰 손실이다. 부장으로서 하던 업무를 계속했다면 회사나 본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팀원일 때는 잘하다가 팀장이나 혹은 임원이 되어서 조직 관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있어온 직원 위주로만 일을 해서 다른 직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유형. 업무 성과가 즉각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하나 간섭하며 직원을 달달 볶는 유형. 그리고 자신이 뛰어난 팀원일 때처럼 자기 중심으로 팀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유형 등 다양하다. 영업 담당 임원이 되어서도 고객 관리를 직접 하는 사람도 많고 인사 담당 임원으로 인사 계획을 자신이 짜면서 직원들을 보조원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조직을 관리하며 가끔 고객들과 소통하거나 인사 계획을 주도하는 것은 좋지만 실무자처럼 영업하거나
직접 계획을 짜는 것은 임원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회사가 그런 체계로 운영되거나 혹은 특정 고객이 중요하다면 또는 이번 인사가 중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면 그는 직원으로부터 고객과 업무를 뺏는 셈이다. 조직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임원 본래의 역할이 아니다. 그의 역할은 직원을 통해서, 즉 조직을 움직여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더는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 피라미드를 만든 것도 정치와 종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즉 파라오의 힘이었다. 그 밑에서 일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외딴 섬의 거대한 석상들도 당시 지배자의 강력한 힘과 사회 규모를 대변해 준다고 한다. 그만큼 힘이 강력했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 현대에도 여전히 그런 힘의 효력은 건재하다. 내가 팀장이고 내가 본부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너희들 명줄을 잡고 있는데 라고 말만 하지 않을 뿐 기본 줄기는 변하지 않았다. 힘으로는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힘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들은 마지못해 일을 할 뿐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 우리가 만난 많은 보스들 역시 권한으로, 즉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한 사람들이 많았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리더는 희망을 주고 보스는 겁을 준다고 했던가. 이번 분기마저 실적이 좋지 않으면 대기 발령 내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수준이 낮은 리더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억지로 일한다. 이 망할 놈의 회사 언제 때려치우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굳이 실적을 많이 내고 싶지도 않다. 대충 꼴찌만 면하면 된다. 힘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 모두가 꼴찌만 면하고자 하는 이른바 면꼴 정신을 조장한다. 어떤 일이든 잘 될 리 없다. 우리는 공포 정치로 실패한 국가를 많이 보지 않았던가. 자, 그럼 리더로서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비결을 알아본다. 스텝 1. 먼저 한 배에 태워라. 목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우리가 한 조직에 몸담고 함께 일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각자의 목표가 다르다면 같은 공간, 같은 조직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각자 사무실을 내고 혼자 다른 생각을 하며 일하면 된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회사 조직이고 그 안의 작은 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팀워크를 살리고 싶다면 결론은 이것뿐이다. 즉, 공동의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두 일치된 모습으로 일한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팀이 완성된다. 국가, 민족, 종교도 따지고 보면 그런 목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공유되어 그 밑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한때 업계 수위를 달리던 모 회사의 새로 부임한 S사장은 업계의 전설이다. 그는 CEO로서 최고의 실적과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그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처음 CEO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모든 부서장들과 함께 그들의 목표에 대해 하루 종일 자유토론을 하였다고 했다. 그들은 비난, 변명, 이렇게 되어버린 회사 상황 등을 주로 거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명성에 비해 많이 쇠락한 회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서 더는 회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때 그들은 회사를 업계 1위로 복귀시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누가 들으면 업계 상위권 회사로서 별것 아닌 듯 생각하겠지만 중간 관리자인 부서장들이 신입사원 시절 업계 최고였던 회사 생각을 하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무리 생활을 하도록 진화했다. 자기가 속한 무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리를 잘 만들기 위해 우선 노력하는 것이 이 무리동물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또 다른 본능이 있다. 그것은 각 개체마다 지닌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다. 이러한 생존 본능은 늑대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과 호랑이처럼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로 분화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생명체가 타고난 본능이다. 결국 사람은 무리 생활에 적응하고 이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이기심이 이를 앞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전달하지 못하면 개인은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조직력은 곧 와해되고 만다는 의미이다.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이 개인의 목표와 비전에도 부합한다면 구성원들은 뭉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 배구단 드림식스를 이끌었던 김호철 감독은 한때 구단의 모기업, 즉 주인이 없는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막연히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었고 선수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이 많은 선수와 코치들, 경기가 잘 풀릴 리 없었다. 각자 스스로 살궁리를 했다. 나만이라도 잘해서 좋은 팀으로 스카우트 되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려는 순간이었다. 이때 김 감독은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새 모기업을 찾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뚜렷한 공동의 목표를 던진 것이다. 선수들은 당연히 호응했고 목표대로 움직여 주었다. 결국 그들의 목표대로 이루어졌다. 선수나 코치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살궁리만 하는 상황에서 감독은 오히려 팀을 위한 목표를 던짐으로써 상황을 반전시켰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것이다. 리더는 적절한 팀의 구심점을 찾아 팀이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모든 사물이 그렇듯 팀 역시 이렇게 결집하면 모든 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움직이겠는가?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부드럽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그치만 이젠 날이 추워져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겠네요. 따뜻한 차도 좋고요. 어느새 따뜻한 음료를 더 찾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